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6,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죠. 결국은 전직 총리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증언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끝끝내 묻히는 형국입니다. 이쯤 되니 다시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바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죠. 성폭행 그리고 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 씨를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신경전,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 의혹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말 사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 밤 12시죠. 모해 위증 교사를 폭로한 한흥상 씨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대략 말씀을 또 드렸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여러 번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이제 고참 검사들이 모여서 주말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 사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을 줬다고 하는 그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라고 진술했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아니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거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서 검찰에서 내가 거짓말로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진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 12월 20일 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전후에 검찰이 굉장히 바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제소했던 제소자 중에서 사실은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말이 진실이고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진술을 두 사람의 죄수가 법정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실제 하죠. 예, 원래는 3명이 증인 채택이 됐는데 한 명은 연수만 받고 내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가겠다 해서 그 법정 앞에서 돌아선 사람도 있고요. 네, 한은상 씨가 그랬고요. 아니요. 최모 씨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다시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작년 4월에 최모 씨 그리고 6월에 한은상 씨, 제가 대리하고 있는 한은상 씨가 각각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한 거죠. 네, 거짓말 연습을 검찰들이 시켰고 검사가 시켰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 내지는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임은정 검사가 작년 9월 달에 대검 감찰부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권을 윤석열 총장이 3차례에 걸쳐서 수사권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올 2월 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줬어요. 임은정 검사에게. 그랬더니 이 사건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죠.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배제시키고 나서 이제 본인은 옷을 벗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감찰 3과 허정수 과장이
사건을 받은 지 3월 2일 날 받았는데 3월 5일 날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다시 잘 살펴봐라. 내가 보니까 내용상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과정상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잘 살펴봐라. 부장회의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랬더니 조남관 차장이 직무대행이죠. 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장 플러스 뭐 하나 받고 하나 더 해서 부장 플러스 고검장 네. 회의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네. 한 거고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회의가 지난 주말에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오늘 그 무혐의 판단이죠. 결정이 아니라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장이 하는 거지만 여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보니까 일단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이나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전문 읽었습니다. 네. 예, 합동감찰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직전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장급들 모여서 회의를 하려다가 조남관 그 검찰 대행이 이제 그 고검장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을 네네. 때 약간 조금 복선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테고 아마 대표적으로 신장식 변호사가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은 네. 이게 그 검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지휘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고검장의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뭐 묻고 떠블러가도 아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의 부장이 7명이 있는데 보통 5명 과학수사부장하고 감찰부장 빼고 5명이 기존에 해왔어요. 그런데 모든 부장들이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를 하라고 수사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은 7명의 부장으로 한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침에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에 보면 필요한 경우 고검장도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원용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도 윤석열 총장 징계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전국의 고검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총장 을 두둔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반적으로 회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만약 표결을 하게 된다면 표결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쎄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박범계 장관께서 뭐 그럼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다만 박 장관이 오늘 그 절차나 수사 지시에 이 수사지휘를 한 그 지휘의 본 뜻을 그 취지대로 그 회의를 한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은 수사지휘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해서 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이 수사지휘서를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법리와 사실관계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간과한 거죠. 후한무치함을 간과했습니다. 후한무치함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를 처음에 이제 발동할 때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피해나기는 어렵겠지라면서 약간 낙관을 하셨는데 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피해가는 그게 있었다. 예, 그거는 법리나 사실관계가 아니라 저는 후한무치함이라고 그 강력한 무게는 후한무치였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박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은. 그 담당했던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뭐 담당 검사 이름이 뭐 다 나왔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미준 검사가 당시에 그 집체 훈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 훈련을 현장에서 담당했던 사람으로 지목된 분이에요. 그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분이 여기에 그 회의에 들어갔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는 김모 씨 현장에서 모해 위증을 했던 거짓말로 증언했던 김모 씨에 대해서 입건하고 기소할지를 잘 심의해봐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그 죄수들 재소자들 그때 훈련 받았던 사람들 1만 호씩까지 포함을 하면 훈련 받거나 훈련을 제안받았던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드러나 있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자 보면 그분들 외에도 한 2-3명 정도가 더 있거든요. 더 있습니까? 8명 정도. 그런데 그러면 김승희 씨의 진술을 믿을 거냐 다른 사람들 한만호 씨를 포함한 5명의 진술을 믿을 거냐의 문제고 그래서 그 김모 씨를
김모 씨를 기소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왜 갑자기 어미준 검사가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소명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자리에 참석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 사건은 김모 씨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네네. 판단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거짓말 연습시켰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연습시킨 적 없는데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문정 검사도 거기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문정 검사는 검사죠. 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사람이고요. 그렇죠. 어미준 검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건 맞지만 이번 수사지휘의 당사자는 대상은 아니에요. 이번 수사지휘의 대상은 네. 현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목된 김모 씨라는 네.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김모 씨의 말을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느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김모 씨를 비롯해서 최모 씨 같이 법정에 나섰던 최모 네. 씨 또 그런 거짓말 훈련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한은상 씨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최 씨 내 법정 앞에까지는 갔지만 내가 네. 차마 네. 들어가서 증언할 수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또 검찰에서 거짓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물색을 했던 네네. 사람들 네네. 맞춤형으로 이 사람들을 공략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 김모 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만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내가 이렇게 약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언 연습을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사람들은 다 빼놓고. 얘기를 듣지 않고 예. 정작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검사한테 오히려 소명 기회만 주는 그렇죠.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회의였다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사건 대상이 수사지휘의 대상이 어미준 검사를 어떻게 해라라고 수사지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6,006페이지 예. 뭐 어른 키만한 뭐 조사, 네네. 방단 조사, 이문정 검사가 상당 부분 이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14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6,600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감찰 사건 기록, 즉 이문정 검사와 감찰부에서 조사한 게 6,6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네. 어른 키만한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수십만 쪽짜리인데요. 네. 이거는 한명숙 사건, 한명숙 그렇군요. 전 총리 네네. 사건 기록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기록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네네. 하나만 봐서 말이 될 수 있는 게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 거짓 부분과 이걸 다 알려면 그걸 예.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문정 네. 검사도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와서 이 사건을 네. 들여다봤는데 네. 실제로 문답서나 또는 대면 조사는 1월 25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올해 네. 네. 한은상 씨와의 대면 조사. 이 과정에서 정말 밤을 샜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범계 장관이 봤던 기록은 6,600페이지짜리 기록이에요. 감찰 기록. 네. 이 감찰 기록을 보는데도 박범계 장관 판사 출신인데도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럴 만큼 방대한 기록이 있는데 또 감찰 기록도 이렇게 쭉 보면 네. 굉장히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소위 그 재소자들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청 출입 기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록을 꼼꼼히 봤을 수 있냐. 사실은 뭐 밥 먹는 시간 빼면 11시간 30분 정도 봤다는데 네. 보고받고 토론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걸 다 봤다?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타파나 이런 네네. 이제 끈질긴 보도들을 계속 보면서도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한 열 몇 시간 앉아서 이것을 다 그냥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는 건지 아직 뭐 종결이란 표현은 안 쓰는 상황인가요? 완전 뭐 종결이라고 보기엔 사실상 종결이죠. 예,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영원히 오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네. 끝나고 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죠. 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저는 검찰도 그 장당했다면 차라리 그럼 법정에서 판단받아 보자. 검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판단받아 보자 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민원을 냈더니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민원 회신, 그러니까 편지 주고받은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가로막았고 수사권을 주니까 수사권을 뺏었고 사건을 뺏어버린 거죠. 수사권을 이문정 검사한테 주니까 이제는 사건을 뺏은 거예요. 이전에는 수사권을 안 주더니 네. 사건을 뺏었고 네. 사건을 뺏어서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했더니
뭐 형식적인 결론을 그 반복을 한 거라서. 그럼 공수처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공수처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법정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면으로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검찰이 잘못했던 뭐 재심 최근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재심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그게 재심에 이르든 안 이르든 그런 걸 떠나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사건들 보면 10년은 뭐 기본이고 20년, 30년 전 사건들도 다시 뒤집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은 그냥 그 정도 희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나마 저는 사실 한은상 씨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10년을 기다려서 이거를 폭로를 했는데 워낙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세상에 다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박범계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뭐 그렇지만 박 장관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잔인하고 재소자라고 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명줄을 붙들고 쥐어 흔든 거거든요. 흔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 가는 이러한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번에는 좀 다시 짚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무슨 또 검경 갈등이다 뭐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명랑시사에 어울리지 않는 격분 시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